이란과 한국은 오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조선이 납포되어 있는 일촉즉발의 매우 좋지 않은 외교적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국에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드 사태로 피해를 본 것은 한국이고, 이란 금융제재로 또 한국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필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정권 이양 시기여서 미국은 현재 이렇다 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처럼 미국이 뒷짐만 지고 있게 된다면 한국은 또 미국과 제3국 사이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이 이란에 직접 날아가서 이란 측 설명을 들어주고 한국의 요구를 명확히 말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란에서는 원유 대금 7조 원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이 문제가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어 양국의 돈독한 관계를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강대국에 등 떠밀린 한국은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물론 큰 자금이 묶여있고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이란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이들은 최근 이란은 틈만 나면 한국 때리기를 시도하고 있고 이것이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작년 초반에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각종 금융과 사업 제재에 더욱더 거세게 개입한 가운데 이란의 핸드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판매 중지를 시작했고, 이란은 삼성에 괘씸죄를 적용해 삼성 매장 간판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참 여러 가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한국을 중간에 인질같이 잡아두는 행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쉽게 끝날 것 같이 안 보인다는 것이 한국에는 커다란 악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한국은 국가의 위기가 올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며 상황을 헤쳐나갔는데요. 오랜 기간 강대국에 휩싸여 단련된 적응력으로 이번에도 그런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동결된 원유 자금을 백신으로 대체해서 이란에 보내자는 의견은 당장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으며, 그중에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희생이 반복된다면 백신 구입 대체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중동의 원유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무려 70%가 넘는 원유를 중동에서 여전히 들여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이나 일부 국내 포럼에서는 아예 원유 수송 우회로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운하를 건설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프로젝트의 주체가 대한민국이 돼서 아랍에미리트와 협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프로젝트 구상은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선 2015년에 아랍 세계 연구센터는 사우디에서 예멘을 통과하는 약 1000km의 운하를 건설해 근본적인 지역 정세의 불안함을 해소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호르무즈의 위험만 피하는 게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의 돌아가는 항해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되므로 다소 경제적인 효과도 얻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예멘의 정치적 상황도 불안한 데다가 막상 여러가지 건설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 관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중동 경제 전문지인 미드에 따르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 금지를 공공연하게 천명하는 상황에 아랍에미리트 대운하 건설로 우회한다는 의견을 소개합니다. 미드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협력회의 GCC에서 진행된 건설 프로젝트를 평가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동 지역 최고 권위의 수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랍에미리트 고위급 관리들이 고려하고 있는 대운하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한 호르무즈 우회 프로젝트도 이 지역의 대운하 건설에 대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고위 관리들은 걸프만으로부터 시작해 아랍에미리트의 동부 푸자이라에 이르는 180km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건설 이후에는 유조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테이너 상선, LNG 운송선 등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운하 관련 수입도 얻게 되니 관련 경제 효과도 역시 기대됩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 경우에는 호르무즈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부다비의 합산에서 동부 푸자이라에 이르는 360km짜리 송유관을 건설해서 원유를 1차적으로 송유관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미드는 중동 지역에서는 호르무즈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이미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위협이 점점 고조될수록 이러한 대운하 우회 프로젝트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와 다양한 분야에서 찰떡 궁합을 보여온 한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 백길이 막혀 식량 불안에 처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한국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한국은 사막에서 벼농사 짓는 법을 개발하기 위해 종자를 개량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4월에 개량벼인 아세미 수확을 했으며 40%의 개선 효과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인도 등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거의 전량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한국보다도 50% 이상 쌀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적극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응답한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벼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환경과 비슷하게 물을 덜 사용하여 재배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에 한국은 물 사용량을 더욱 줄인 아세미를 개발했고 앞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자급자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아랍에미리트에게 미래 원유나 LNG 운송 등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우회로 건설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운하를 건설하면 이를 통해 담수화 사업을 좀 더 확충할 수도 있고 한국은 마침 담수화 기술도 가졌습니다. 이미 한국의 두산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의 해상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고 44개월 공사 기간을 26개월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담수화 기술에 경이감을 표했으며 공사 기간도 절반으로 줄인 것을 기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2017년 한국 아랍에미리트 수자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물 부족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운하 경제 구역에서 담수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운하가 있으면 담수화 사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4대강 운하 사업을 한 국가라며 국내에서는 논란된 사업이나 별 경험을 다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조차 어딘가에는 써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많은 이들은 왜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국기가 종종 개양되냐고 묻는데 한국은 이 나라의 원전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들이 매우 목말라하는 담수화, 벼농사, 각종 플랜트 사업을 훌륭하게 소화했으니 양국의 관계는 더 공고해져 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미 운하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되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거부감은 없을 것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도 유조선 관련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한국이나 기타 국가들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대운하 건설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긴밀하게 연계되며 각종 사업의 협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의 압둘라 외교부 장관은 방안에 코로나 상황에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축복받았다라면서 한국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각종 방역용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으며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한국의 빚을 졌다고까지 표현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삼성과 현대건설 등 굴지의 건설업체는 해당 국가에서 각종 플랜트 설비를 계속 수주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한국의 건설 관련한 인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으며 남미 지역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건설사들과 이런 인프라 관련 사업을 대규모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자 협력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대운하 건설 이슈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다면 한국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가능하다면 한국이 건설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 이란 관련 정치 외교적 어려움이 떠오르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집권 중인 정당은 자민당입니다.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아베 전 총리 혼자 집권한 기간만 해도 8년 6개월이 넘습니다. 자민당이 영 신통치 못한데도 현지에서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일본 시민들의 신뢰를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1차 집권 이후 2009년에 민주당은 잠시 정권을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노인 무상의료,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유류세 폐지 등이었죠. 각각의 공약에 수조엔의 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원 마련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간사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돈은 나올 거다. 재무성이 어떻게든 마련해 줄 것이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재무상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엔 우리 돈 1064조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국가의 부채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사실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경기 활성화, 무상복지 등 각종 정치적 이유를 들어 대규모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죠. 결국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해 2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2020년 말 기준으로 970조엔, 우리 돈 약 1321조에 이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으며 또다시 막대한 빚을 졌죠. 올해 말에는 1000조엔을 가볍게 넘어설 예정입니다. 일본 국채의 이자 비용만 해도 23조 4천억엔으로 우리 돈 약 249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꽤 심각하죠? 물론 아베 정권도 부채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아예 윤정기로 돈을 마구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정기는 원통 모양의 판으로 압력을 가해 인쇄하는 방식의 기계로 모든 인쇄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 윤정기로 돈을 마구 찍겠다는 것이었죠. 일본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병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에 따르면 일본 내부에서는 올림픽이 취소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올림픽이 실제로 취소될 경우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는 올해 올림픽을 간소화해서 치러도 1조 4천억엔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면 경제 손실이 4조 5천억엔, 우리 돈 약 47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동일한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도쿄와 IOC에 막대한 재정적인 영향은 물론 올림픽과 일본의 국가적 자부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죠. 네, 올림픽 취소는 단순히 경제적 타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남은 입지마저 올락한다는 의미가 더 크죠.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도 일본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는 먼저 올림픽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가에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수익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폐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부채는 더욱 커질 것이며 머지않아 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의 일본에 대한 혹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후 일본은 우범지대가 될 것이고 50년 후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로저스는 실제로 일본 내 자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 얼른 일본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중국과 더불어 발전 가능성이 가장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반발이 엄청났지만 부채를 줄일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소비세는 지난 1989년 3% 세율로 처음 도입돼 1997년 5%로 인상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를 8%로 올리고 지난해 10%로 거듭 인상했죠. 스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소비세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입니다. 일본이 지난해 한국 덕분에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전체 흑자액의 3배 수준을 한국을 통해 올렸습니다.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한국이 고스란히 메워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재무성은 무역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2% 증가한 6조 7,062억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11.6% 줄어든 5조 9,552억 엔을 기록했죠. 일본의 12월 무역 수지는 7,510억 엔 흑자로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연간 무역 흑자를 올린 것은 3년 만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작년 안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2조엔, 우리 돈 약 21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올렸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다소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한국에 많은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출 물량이 많다는 건 한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향후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량을 줄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을 트집 잡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게 SOS를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이 일본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만성화해 원금 상환은커녕 빚을 내 이자를 갚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졌고요. 따라서 한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